안녕하십니까. 일산앞전치과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리프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가 되겠고요. 오늘은 이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한 크레스탈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이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악동의 측벽을 통해서 접근하는 라테럴 어프로치와 치조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크레스탈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상악 구치부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때 분류법으로는 사이누스 플로어까지의 잔존골의 높이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됐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어프로치 방법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6mm를 기준으로 해서 6mm보다 많은 경우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6mm보다 적은 경우에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올레티 젠센은 5mm를 기준으로 했고요. 5mm보다 적은 경우에는 라테럴 어프로치, 5mm보다 많은 경우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제한을 했습니다. 초창기 1996년만 하더라도 머신드 서페이스 임플란트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악 구치부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12mm 이상의 길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SLA 서페이스와 같은 러프 서페이스 임플란트들이 개발되면서 10mm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길이의 절반 정도 되는 5mm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에 따라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지 정하게 되는데 저는 약 4에서 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레스탈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는 이런 오스테오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오스테오톰 테크닉은 1994년에 서머스가 제안을 하게 됐겠고요. 그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말레팅을 통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프랙처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고리식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이 오스테오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스테오톰을 쓰게 되면 드릴링을 하지 않고 오스테오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골질을 좀 컴팩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케이스를 보시면 지금도 간혹 오스테오톰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사이누스 플로어를 프랙처 시키기 위해서 오스테오톰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환자 25번 부위에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 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지 않고 오스테오톰만을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프랙처 시키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때는 그래프트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발치 직후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프랙처 시키고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에이펙스가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멤브레인 하방으로 블러드 클럿이 형성되고 저 블러드 클럿이 나중에 환자의 자가골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4개월 이후에 최종 보철 이후에 새로운 본이 픽스처 주변으로 사이누스 멤브레인 하방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와 약 4개월 이후에 비교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감싸는 형태로 신생골이 형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스테오톰 테크닉이 되겠고요. 1년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이누스 플로어가 거상된 형태로 픽스처 주변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년 팔로우업 C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는 고리식재 쪽으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와 본을 만들어주는 본포옹셀 서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충분하게 거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리식재 자체가 환자의 자기뼈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리식재가 성공적으로 고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으로부터 본포밍셀 그리고 블러드를 서플라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오스테오톰의 가장 큰 직경이 약 4.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이렇게 브로드한 디태치보다는 로컬라이즈드한 프로젝션과 같은 엘리베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예후가 안 좋겠죠. 픽스처 주변으로 고리식재만 위치시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리식재가 얼마나 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지가 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멤브레인을 잘 거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상에서 이 두 사이누스 리프팅한 결과는 동일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골이 재생되는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한 인접한 사이누스 플로어로부터 본포밍셀과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고리식재가 환자의 자가별로 안전하게 치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절한 본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사이누스 내부로 돌출될 것이고 내부에서 펑걸 인펙션과 같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우리가 실제 파노라마상에서 계측된 것과 실제 수술해서 들어갔을 때 그 계측된 그 잔존골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드릴링의 시작 포인트 그리고 드릴링의 앵귤레이션에 따라서 실제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는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런 것도 실제 오스테오톰을 사용할 때는 조금 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장 낮은 점이 실제 파노라마에서 계측된 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 파노라마에서 계측되는 잔존골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니셜 드릴링을 버컬에서 치우쳐서 시작하거나 드릴링을 버컬이나 그 팔라탈로 틸팅을 시켜서 드릴링을 하게 된다면 실제 남아있는 잔존골의 높이는 달라지겠죠. 이 환자 실제 드릴링이 버컬 쪽에 치우쳐서 드릴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노라마상에서 계측했던 잔존골의 높이보다 훨씬 더 길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프랙처 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한 말렛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심한 말레팅 포스가 귀의 세방고리관에 있는 이석, 이어스톤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석은 우리의 포지션 밸런스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석이 기존에 있어 원래 위치에서 그 변이가 되게 된다면 환자가 가만히 있더라도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BPPV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오스테오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에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스페셜한 수술 기구들을 개발을 하고 고안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가 되겠고요. 이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 중에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데만 드릴이 있겠고요. 리머가 있고 본을 패킹할 수 있는 본 패커가 있고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뎁스 게이지 그리고 안전한 사이누스 플로어의 관통을 위해서 스타퍼 시스템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거상하기 위한 아쿠아 팁이 있게 되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이니셜 드릴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린데만 드릴이 되겠습니다. 직경은 2.0mm가 되겠고요. 권장 RPM은 약 800에서 1200rpm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니셜 드릴링 때부터 이 린데만 드릴에 스타퍼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머가 되겠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 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에이펙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전용 드릴이 되겠고요. 권장 RPM은 약 800에서 1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경은 2.8, 3.1, 3.6, 4.1 이렇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종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직경에 따라서 또한 골질에 따라서 그 최종 리머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본이 소프트하다면 3.1 리머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노멀 본에 있어서는 3.6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머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커팅 엣지가 없는 라운드 엔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머의 끝이 사이누스 멤브레인과 닿더라도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성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리머는 오스테오톰과 다르게 핸드피스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드릴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누스 플로어가 플랫하든 아니면 경사면을 가지든 아니면 septum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 없이 플로어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리머의 플룻들 사이로 드릴링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본을 하베스팅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채취된 오토제너스 본을 사이누스 그래프트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사이누스 플로어를 리머를 이용해서 관통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뎁스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뎁스 게이지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타퍼를 끼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본을 밀어 넣을 때 사용하는 본 패커가 되겠습니다. 본 패커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스타퍼를 체결해서 사용해야만 본을 패킹하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시키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퍼 시스템이 되겠고요. 스타퍼의 길이는 3mm부터 10mm까지 8개의 스타퍼가 있습니다. 그 스타퍼의 길이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리머를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관통한 다음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디태치 시키고 엘리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쿠아 팁이 되겠습니다. 수압 거상을 이용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시린지에 살라인을 충전한 다음에 이 아쿠아 팁을
드릴링 홀에 밀착시킨 다음 수압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올려주게 되겠습니다. 수압 거상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과도한 양의 쌀라인을 슈팅을 하게 되면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0.5cc를 넣었다 빼고 그 다음에 1cc, 그 다음에 1.5cc, 2.0cc 이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악동막을 거상을 하는 것이 천공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블러드를 사용하거나 쌀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쌀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엔드 디자인을 가지는 리머로 인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천공 자체가 최소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드릴링 스피드를 노멀 본에 있어서는 800에서 1200rpm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본이 굉장히 소프트한 경우에는 50에서 100rpm 정도의 로우 스피드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스타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방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천공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압 거상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거상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리머의 사이에 플룻들의 저런 오토제너스 본을 모이게 됨으로 인해서 오토제너스 본을 하베스팅하는 기능도 있겠고요. 이게 전체적인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를 약 7.0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직경 4.5의 SQ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나 CT상에서 이렇게 계측된 것과 실제 드릴링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잔존골의 높이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릴링의 위치 그리고 드릴링의 앵귤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파노라마나 CT상에서 계측된 잔존골의 높이보다 약 2mm 정도 짧은 스타퍼를 처음에 연결을 해주고 린데만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 2mm 정도의 세이프티 마진을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스타퍼를 유지한 상태에서 2.8 리머를 이용해서 확장만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3.1 리머까지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3.6 리머까지 확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노멀한 본을 기준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이 소프트하다고 한다면 3.1까지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노멀 본에서 3.6까지 확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확장이 끝난 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스타퍼를 바꿔서 드릴을 전진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리머를 전진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6mm 스타퍼를 똑같은 3.6 리머에 끼운 상태로 1mm 더 전진을 해주고요. 항상 드릴을 전진하고 난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뎁스 게이지에 최종 스타퍼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이 안 됐으면 7mm 스타퍼를 사용을 해서 1mm 더 어드밴스를 시켜주고요. 또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뎁스 게이지를 사용할 때는 드릴에 사용했던 것보다 1mm 긴 스타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길이의 스타퍼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너스 플로어가 정말 관통이 됐는지 확실하게 느낌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텍타일 센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mm 정도 긴 스타퍼를 끼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래야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됐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1mm 정도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 되는 거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시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플로어가 리머로 인해서 관통된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수압 거상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5.0cc 디스포저블 시린지에 쌀라인을 약 2에서 3cc 정도 채워주게 되겠고요. 드릴링 홀에 아쿠아 팁을 타이트하게 실링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0.5cc 쌀라인을 먼저 인젝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0cc를 넣었다가 빼주게 되겠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약 2.0cc의 쌀라인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디태치 시키고 엘리베이션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쌀라인을 제거를 할 때 이 쌀라인에 블러드가 딸려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되지 않았다면 사이너스 내부에 있던 블리딩이 이 쌀라인을 제거할 때 같이 딸려 나오면서 그 쌀라인의 컬러가 블러드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환자의 반응을 잘 봐야 되겠죠. 코로 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런 수압 거상을 멈추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어야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을 때도 최종 드릴에 사용했던 스타퍼를 본 패커에다 체결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만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으로 인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드릴링 홀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위치시키고요. 저 본 패커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내부로 충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때 사이너스 플로어가 평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이 되고 한쪽에선 관통이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만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태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된 걸 확인함에 있어서 4군데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컬과 팔라탈, 그리고 메지알과 디스탈 이렇게 4군데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한쪽에서라도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된 것을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마시고요. 0.5cc의 쌀라인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제거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타퍼를 1mm 더 긴 걸로 바꾼 상태에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완전히 관통될 때까지 1mm 더 전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따라서 경사면에 이렇게 리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된지를 확인할 때는 메지알과 디스탈 그리고 버컬과 팔라탈 4군데에서 반드시 뎁스 게이지를 넣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초기 드릴링 포인트는 사이너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가 가장 낮은 부위나 아니면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잡고 사이너스 플로어를 관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쌀라인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충분히 거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싱글 임플란트를 할 때 있어서는 약 2.0cc의 쌀라인만으로 디태치를 해줘도 되겠지만 멀티플 임플란트를 할 때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좀 브로드하게 디태치하기 위해서 약 3.0cc의 쌀라인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릴링 포인트를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브로드하게 디태치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리머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타퍼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드릴링 부위를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퀀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리식재가 환자의 자가골로 치환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수술 전 파노라마에서는 저렇게 사이너스 플로어가 명확히 보이게 되겠고요. 수술 직후에 보시면 사이너스 플로어와 고리식재가 이렇게 혼재돼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용한 고리식재가 정확하게 환자의 자가골로 바뀌게 된다면 기존에 남아있었던 사이너스 플로어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이너스 플로어가 생성되게 되겠죠. 새로운 코티칼 라이닝이 형성된다는 건 이식했던 고리식재가 환자의 자가뼈로 완전히 치환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이후에 파노라마나 CT를 통해서 환자를 팔로우할 때 새로운 사이너스 플로어가 반드시 생기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너스 내부에 이식된 고리식재의 완벽한 고라를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고리식재로 공급되는 본포밍 셀과 블러드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브로드하게 디태치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결과는 파노라마상에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고리식재의 고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최소 3벽 이상의 골면이 노출돼야만 이 고리식재로 공급되는 블러드와 본포밍 셀이 충분히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 있는 이 수압 거상 시스템이 그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톰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오스테오톰의 직경이 최소의 4.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라이즈드한 엘리베이션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 없이 안전하게 거상시킬 수 있고, 또한 수압 거상을 이용해서 브로드한 디태치와 엘리베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적인 예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블라인드 서저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리식재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가 우리가 고려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리식재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거상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잘 지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고리식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큰 예후의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리식재의 양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1mm의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기 위해서 약 0.1에서 0.2cc의 고리식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이누스 플로어의 버코 팔라탈 위드스가 브로드하냐 내로우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한 사이누스 플로어를 가진 경우에는 1mm를 거상하기 위해서 약 0.2cc가 필요한 반면에 버코 팔라탈 위드스가 내로우한 경우에는 0.1cc만으로도 1mm를 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케이스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26번과 27번의 두 개의 임플란트를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동시에 식립을 하였습니다. 술전 CT가 되겠고요. CT상에서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가 약 8에서 9mm 정도로 계측이 됐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케라티나이드 진지바의 양도 충분했고 골폭도 충분했기 때문에 플랩니스로 수술했습니다. 린데만 드릴에 스타퍼를 연결한 상태로 이니셜 드릴링을 했고요. 이렇게 이니셜 드릴링을 할 때 저 스타퍼가 티슈 펀치와 같이 소프트 티슈의 코어를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8 그리고 3.6의 리머를 이용해서 확장을 해주고요. 보신 것처럼 스타퍼의 색깔이 동일합니다. 초기에는 확장만을 먼저 해주고 어드밴스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스타퍼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퍼를 바꿔가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관통시키고 난 다음에 수압 거상을 해주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해줬고요. 이것처럼 파노라마가 되겠고 CT가 되겠습니다.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되지 않고 잘 거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증리에서는 잔존골의 높이가 8mm 이상으로 계측이 됐기 때문에 굳이 고리식재는 위치시키지 않았습니다. 7번 부위의 CT 사진이 되겠고요. 역시 사이누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되지 않고 사이누스 멤브레인 하방으로 임플란트가 잘 위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16번 부위 발치와 동시에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누스 리프팅 시행 후 임플란트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6번 부위 CT 사진이 되겠고요. 사이누스 플로어까지 잔존골의 높이가 약 5에서 6mm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발치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세탈본의 형태가 평평했기 때문에 스타퍼를 사용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린데만 드릴에 스타퍼를 연결해서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잡아준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 3.1, 3.6 리머까지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타퍼의 길이를 1mm씩 증가시켜가면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관통을 시켜줬고요. 드릴에서 사용했던 스타퍼보다 1mm 긴 스타퍼를 뎁스 게이지에 연결해서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된 걸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수압 거상 기구를 이용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디태치 시키고 엘리베이션을 시켜줬습니다. 이때 쌀라인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아쿠아 팁을 드릴링 홀에 타이트하게 밀착시켜줘야 되겠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타이트한 실링을 위해서 모스키토나 니드롤더로 저 아쿠아 팁을 잡은 다음에 꽉 밀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린지 타입의 고리식재를 드릴링 홀을 통해서 위치시켜주고 본 패커에 최종 사용했던 스타퍼를 연결해서 패킹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하여 수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PA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T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누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되지 않고 사이누스 멤브레인 하방으로 고리식재가 잘 위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25번 부위에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시행한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상에서 사이누스 플로어까지의 잔존골의 높이가 약 7mm 정도로 계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2mm 짧은 5mm 스타퍼를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린데만 드릴에 5mm 스타퍼를 연결을 하고요. 왼쪽 부위이기 때문에 드릴 익스텐션에 연결한 다음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래야만 아이디어한 드릴링 패스를 유지를 하기가 좋습니다. 본에 특별한 디펙트가 없었고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충분했기 때문에 플랩리스를 수술했고요.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2.8, 3.1 리머를 사용을 해서 본을 확장을 해줬습니다. 확장이 끝나고 나면 스타퍼를 1mm씩 증가를 시켜줘서 드릴을 어드밴스 시켜주게 되겠고요. 1mm 긴 스타퍼로 바꾸고 1mm 더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퍼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프트 티슈의 코어는 이렇게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겠고요.
스타퍼를 바꿔서 드릴을 어드밴스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의 관통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뎁스 게이지에는 드릴에서 사용했던 스타퍼보다 1mm 긴 스타퍼를 연결을 해줘야만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됐는지에 대한 텍타일 센스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요. 관통이 되지 않아서 다시 1mm 긴 스타퍼를 드릴에 연결을 하고 드릴링을 해주고 있고요. 드릴에 사용했던 것보다 1mm 긴 스타퍼를 뎁스 게이지에 연결해서 다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딱한 느낌이 드시면 아직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안 된 거고요. 저항이 없이 들어간다면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된 게 되겠죠. 아직 관통이 되지 않아서 다시 1mm 긴 스타퍼를 이용해서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될 때까지, 리머를 이용해서 완전히 관통이 될 때까지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뎁스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플랩리스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스타퍼를 끼고 나서 잘 감각이 안 올 때는 스타퍼를 빼시고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다시 1mm 더 전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방에 딱딱한 본에 저항 없이 쑥 들어가게 되면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된 것이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수압거상 기구를 아쿠아팁을 밀착시키고 난 다음에 수압거상을 해줍니다. 수압거상 해줄 때는 처음에 0.5cc를 넣었다가 빼주고 다시 1cc 넣었다 빼주고,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있는 쌀라인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저 시린지에 쌀라인 색깔이 블러드와 섞여서 저렇게 빨갛게 변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SQ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고요. 깊이 조절 이후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해서 수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경 5mm의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했고 수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로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이누스 멤브레인 천공되지 않고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잘 거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서는 실제 잔존골의 높이가 약 한 7mm 정도로 계측이 돼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위치시키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를 이용한 크레스탈 어프로치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항들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을 확장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 린데만 드릴, 그리고 2.8, 그리고 3.1, 3.6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최종 임플란트의 직경에 해당하는 파이널 리머의 사이즈까지 동일한 스타퍼를 이용해서 확장을 먼저 해주고요. 확장이 끝나고 나면 스타퍼의 길이를 1mm씩 전진시켜주면서 드릴을 사이누스 플로어 쪽으로 어드밴스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항상 1mm 어드밴스를 하고 난 다음엔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사이누스 플로어가 리머에 의해서 관통될 때까지 계속 스타퍼를 체인지하면서 어드밴스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퍼의 끝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레귤라한 알베올라 리치를 가진 경우에는 스타퍼를 사용하기 전에 이쪽을 평탄화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베올라 본의 크레스트가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타퍼의 정확한 시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스타퍼를 체결한 상태에서 사이누스 플로어를 관통되는지를 체결할 때 높게 위치한 부위에 스타퍼가 걸리기 때문에 텍타일 센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스타퍼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시행하기 전에 저 부분을 평탄화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소독된 덴처버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에서도 크레스탈본이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타퍼의 아이디얼한 시팅, 스테이블한 시팅을 위해서는 저쪽 부위를 평탄화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압거상을 할 때 아무리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고 사이누스 플로어가 관통됐다고 하더라도 수압거상을 하면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수압거상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수압거상을 할 때 처음에 0.5cc를 넣고 빼주고 1cc를 넣었다 빼고 다음으로 1.5 그리고 2.0씩 점진적으로 쌀라인을 넣었다 뺐다 해야만 사이누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없이 안전한 거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넣었던 쌀라인을 뺄 때 쌀라인과 같이 블리딩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반응도 보셔야 되겠고요. 환자가 코로 물이 넘어간다는 걸 호소하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퍼포레이션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수압 거상을 멈추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너스 플로어의 관통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뎁스 게이지, 그리고 본을 패킹할 때 사용하는 본 패커를 사용할 때 있어서 항상 스타퍼를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뎁스 게이지를 사용할 때 스타퍼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될 것이고, 뎁스 게이지의 끝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천공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드릴에 사용했던 스타퍼보다 1mm 정도 긴 스타퍼를 뎁스 게이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패커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스타퍼를 연결한 상태에서 본을 패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라고 하더라도 잔존골이 4mm 이하인 경우에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는 라테랄과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멀티 키트이기 때문에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 라테랄 어프로치용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예지성 있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리프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